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국민의힘을 정상화하겠다며 비대위가 출발했지만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직무정지를 당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난파 위기에 빠진 비대위를 이끌 후보자는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겸 전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주말인 오늘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네, 김 기자, 의원총회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비대위를 유지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에 대한 동의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윤상현, 하태경 의원 등은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에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이 비대위나 최고위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삼선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만 지면 된다며 그만두면 끝나는 걸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사퇴 의견이 거셀 경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그만둬도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우선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운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 개개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지도부를 재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대위원 한 명 한 명 일일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를 물르지 않으면 지도부를 완전히 공백 상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와중에 7곡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 취지를 볼 때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비대위원들이 활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원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내년 1월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맹하겠다던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경북 칠곡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 성묘하는 사진과 함께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온 칠곡에 머무르며 책을 쓰겠다고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 텃밭인 TK와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지지세를 다지려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저는 그 일엔 끼지 않으려고요. 예. 어젯밤에도 보수 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며 당원 가입만 독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보신 대로 국민의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토요일에 의원총회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보니까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 가운데서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한 7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겁니다. 오늘 불참할 거란 관측이 나왔던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는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 오늘이 당 지도체제를 논의하는 세 번째 의원총회인데요. 가장 큰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의원들도 많이 모였고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의원총회 참석자에게 전해 들으니 발언을 하겠다라는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로 김밥을 주문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걸 보니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한두 시간이면 정리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예. 인사들도 있었는데 백가쟁명식으로 당 진로에 대한 해법에 대한 경론이 오가고 예.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 애시당초 입장을 짚어보면요. 당에서는 네. 비대위 체제는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이 오늘 공식적으로 의총 직전에 낸 입장문에 보면 더 네. 확실한 내용이 있는데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법원에 결정을 해석을 했고요. 최고위가 가처분 결정만으로 법적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 임시 결정이란 걸 강조한 거고요. 네.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원은 법적 지위가 유지된다. 이 의원총회 직전에 진행된 3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도 예. 이런 내용이 공유가 됐고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의총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던 겁니다. 친 이준석계인 김웅, 하태경 의원 외에도 김태호, 윤상현 의원 등이 민심과 떨어져 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지도부의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민심의 목소리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가처분을 걸겠다. 비대위원들한테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유지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 비대위원 각각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네. 밝혔죠. 이렇게 또 법정 싸움을 갔다가 어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것처럼 국민의힘 비대위 자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의 대표도 대행도 없는 완전 공백 상황인데 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도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이 전 대표 측이 추가 소송을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잠정적으로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초유의 사태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네. 시작점이 성상납 의혹이었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또 다른 또 분기점 맞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죠. 애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사안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이 전 대표에게 줬다면서 이 전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2022년 9월, 그러니까 네. 다음 달까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 주장의 신빙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소 의견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진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상황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이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집권 여당이 본의 아니게 법원과 경찰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은 없는가? 특히 대통령이 품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당 쪽에 정치적으로 풀 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에서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했다가 자칫 더 우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겁니다. 당 고위 관계자도 용산도 이준석 전 대표 측도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안은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새 당대표와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부른 당헌 개정안이 두 번째 시도 끝에 통과됐죠. 마지막 경선장에서도 말들이 엇갈렸습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당헌을 바꿔서는 안 된다. 소중한 동지를 지키는 게 곧 의무고 책임이다. 이재명 견제, 또 이재명 수호를 외치는 주장들이 팽팽히 부딪혔는데요. 일단 대세는 친 이재명 체제가 출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해서 투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지원 기자, 특히 경기 지역은 이재명 후보 정치적인 고향 같은 곳인데요. 투표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80.21%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한 달간 치러진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78.22%, 박용진 후보가 21.78%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합동연설회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는 저 이재명을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바로 그 모태입니다. 정조의 개혁이 시작된 이곳에서 저 이재명의 개혁 정치가 실천될 수 있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당원 80조 개정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사당화 논란을 꼬집으며 견제했습니다. 사당화 논란과도 달라져야 합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당원 당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갈수록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최고위원 구성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나뉜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누가 최종 당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투표 결과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 순으로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친명계 정청래 후보와 비명계 고민정 후보는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약 5%포인트 차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비이재명계인 송갑석 후보가 당선권에 들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비이재명계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고 송 후보를 지원하면서 표가 모아질지 관심입니다. 내일 최종 결과는 오늘까지 집계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40%에 대의원 투표 30%, 국민, 당원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너랑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을 찾았는데요. 시장에서 뭘 했습니까? 네, 플렉스했습니다. 통 큰 소비를 뜻하는 말이죠. 네. 윤 대통령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늘리면서 어제는 대구를 찾았는데요. 서문시장을 찾기 직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죠. 안녕하세요. 요새 뭐 좀 매출이 좀 늘고 있습니까? 이건 애기들 저기인가? 아니 어른들요 목베개인데. 아 목베개. 이게 인견이에요? 아, 그러니까 천연섬유구나. 이것도 하나 줘. 아, 이거 맞네. 딱 맞네. 예. 이거 하나 주세요. 주세요? 매출이 어떻냐 일일이 물어보며 예. 직접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요. 그제 전통시장에서는 먹을 것을 양손 가득 사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이제 민생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야당이 반응을 내놨죠? 예, 야당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네.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바꾸라는 조언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너무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나 민생을 요즘 들어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일도 그랬고요. 주변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내일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확정적이어서 협치가 잘 될지 미지수입니다. 거기에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분쟁으로 당 내용도 극에 달했고요. 당 연찬회 이후에 당정대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예. 추석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대통령실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판사 성향이 그리고 물음표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판사를 두고 성향이 어떻다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담당 판사의 성향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그 판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 특정 쪽에 좀 경도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는 쪽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재판부 성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쪽도 있는데요. 네, 김영환 충북지사는 SNS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용이라고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 대단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빚을 당시에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네.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 출신이었다고 강조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라고 해서 편향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건 내로남불을 답습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법 연구회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황정수 부장판사가 실제로 이 모임 출신입니까? 네, 어제 서울 남부지법은 공지문을 통해서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런 입장을 내는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네.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도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들은 얘기와 사실과는 좀 다른 걸로 보입니다. 황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국민의힘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은 있는데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해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었고 네. 거대 양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김동연 두 사람 간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이 사법부를 상대로 주장을 할 때는 이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권에서 문제를 직접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긴 것,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정치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집중 취재 중인 인천 미추홀구 깡통 전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채 가까운 아파트들이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자 압수수색에 출국 금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셋집들이 무더기로 법원 경매로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의 나홀로 아파트. 어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전셋집 주인과 중개인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소장이 100건 넘게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이 결국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인 일부 집주인과 중개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엔 채널A 보도를 통해 경매 돌입 사실이 알려진 아파트 18곳, 500세대의 일부를 소유한 복수의 임대인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사기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임대인 등이 대출금이 연체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부채가 연체가 돼 있고 국세까지도 밀려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가분이 고의적이죠. 경찰은 압수물 수색을 마치는 대로 임대인과 중개인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든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혜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도 점수가 높았는데 재판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솔 기자입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혜가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수사 기록과 전과 기록 등을 토대로 이은혜를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 기준 점수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25점을 넘기면 타인 고통에 무감각하고 죄책감 결여 등이 특징인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봅니다. 이은혜는 분석 결과 31점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보다는 낮지만 강호순보다는 높았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 패턴을 측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에서 만점 가까이 나왔다. 고통에 대한 공감이 근본적으로 없다. 이은혜는 남편 윤모 씨의 사망당일 영상 속에서도 겁에 질린 남편을 보며 웃고 조롱했습니다. 네네네네네네. 간다.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결과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은혜 측 변호인은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 검사한 결과는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이 완전 범죄는 없나 봅니다. 지난 2001년 12월이었죠. 대전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1명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들이 무려 사건 2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옵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21년 전 대전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 등 2명이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은행원에게 실탄을 쏜 뒤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법적에 쓰러져가지고 가방도 더 가서 떨어져 있었었고요. 크게 다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범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차량 유리창 썬팅을 3중으로 해 밖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에 썼던 권총이 경찰관이 사용하는 총기라는 게 밝혀져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이 체포됐지만 이들이 영장심사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21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범죄 영화 소재로 만나던 마약이 이제는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 여럿이 체포됐는데요. 사건을 보다 사일부 성일환 기자가 나왔습니다. 성 기자, 대낮이었고요. 또 아이들이 가는 캠핑장이었는데 마약을 투약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울산에 있는 캠핑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우통을 벗은 채로 신발도 안 신고 캠핑장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화단에 들어가 마구풀을 꺾기도 하고 술 취한 듯 휘청대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무언가를 본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다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더니 아예 들어 눕기도 합니다. 만지작하는 행동이랑 유사했거든요. 이제 생술 수술을 하는 데다가 술 냄새도 안 나고 눈동자가 풀려 있으니까 이제 약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네, 남성을 찾으려고 일행인 남성 2명이 차를 타고 나가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뒷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차를 몰다가 도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경찰이 3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고 지금까지도 수사 중입니다. 굉장히 그 환각 상태가 심해 보이는데 어떤 마약을 투약했습니까? 네, 이들은 경찰에서요. LSD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요.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죠. 강한 중독성 때문에 미국에선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돼 있고 국내에서도 적발 시 처벌이 가장 무거운 마약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약이 아니고 환각성이 굉장히 강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로 타고 들어가지고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이 아니고 독극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무서운 마약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 적발량은 1.2톤을 넘었는데요. 전년보다 8배 넘게 폭증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밀반 입시도도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톱니바퀴가 달린 원통형 기계 부품이 있는데 원래는 비행기 속도 조절용 부품으로 부산항으로 수입한 겁니다. 그런데 절단해 보니 안쪽에 하얀색 필로폰 덩어리가 줄줄이 나옵니다. 합쳐보니 400kg이 넘었고요. 1,35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당시 단일 사건 적발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에 있는 중국집 창고에서 감기약 원료를 추출해 필로폰을 만들고 대마초까지 재배하던 네.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은 젊은 세대에서 이 마약이 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약을 샀다가 적발된 2030 세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다크웹이라 불리는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주고 마약을 매매한 170여 명을 붙잡았는데 예. 구매자의 90%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먼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던 마약과의 전쟁, 벌써 우리나라에게도 닥쳤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를 끌어올려서 물가를 잡는 중인데요. 최근 이런 기조가 좀 수그러들 거라는 기대가 나왔죠. 덕분에 미국뿐 아니라 우리 증시도 이렇게 7월쯤부터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중장기 기조를 밝히는 자리였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미국 증시가 바로 반응했고요. 다음 주 열리는 우리 증권 시장도 비상입니다. 워싱턴 유순진 특파원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한자리에 모인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8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45번이나 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겠다는 연준의 최우선 과제를 위해 통화 긴축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습니다.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앞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 단행했습니다. 두 자릿수를 향해 치솟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지 못한 탓에 1980년대 초 초고금리로 이어진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파월의 연설은 물가 급등세 진정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기대하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금리를 또 올리면 한미 간 금리도 다시 역전됩니다.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친 만큼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비상입니다. 추석 연휴까지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아무리 공고를 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급 10,000원을 훌쩍 넘겨서 공고를 내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용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일 가게 입구에 명절용 선물 세트가 진열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지만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게 영 어렵습니다. 이 가게는 2주 전 구인 공고를 냈지만 지금껏 문의 전화는 단 한 통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진짜 2주 동안 한 통 왔으니까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4-5번씩은 꼭 문의를. 대목을 앞두고 최소 3명은 더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명절 선물 배송은커녕 손님 응대도 못할 판입니다. 코로나 이런 걸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제 손님 응대를 못 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매출이 또 감소가 되고.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엔 올해 최저시급인 9,160원을 훌쩍 넘는 공고가 쏟아집니다. 돈을 아무리 더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애간장이 탑니다. 젊은 친구들이 일을 많이 안 하네요. 시급을 13,000원, 14,000원 올려놔도 늘 문의도 안 오고. 공고는 4명을 올려놨는데 1명도 못 구하고 있어요. 15,000원 정도를 줘야지만 사람이 좀 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젊은 세대들이 배달이나 하루 2-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토일만 바짝해도 200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것 같은데 배달 대행이나 일반 플랫폼 하는 게 훨 낫죠.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명절 연휴.
대목 기대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가을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들이 간 사람들 표정은 밝았고요. 3년간 고향에 못 간 실향민들이 특별한 차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노란 해바라기 20만 송이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해바라기 축제입니다.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해바라기가 생각보다 크고 되게 많아가지고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여기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되게 좋게 힐링하고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산 골짜기에 거대한 Y자형 다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된 출렁다리입니다. 다리 위에서 아슬아슬 균형을 잡다 보면 한낮 더위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출렁다리 바닥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다리 위에서는 20m 아래 골짜기가 내려다 보입니다. 느낌상 땀도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한낮인데도 하여튼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지 기분 때문에 그런지 폭포 소리 때문에 그런지 너무 좋아요. 한강 한가운데 밤섬에는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지난 1968년 여의도 건설로 이곳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들이 귀향제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땅. 지금은 철새들의 낙원이 된 도심 속 섬이 됐지만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다니면서 내 고향 쳐다보면서 마음대로 언제고 갈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못 가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성묘객과 벌초객, 나들이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온종일 붐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폴란드산 우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높아지는 물가에 소비자들이 반값 우유를 선택하는 건데 낙농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 빠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가격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국산 우유 가격을 내릴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1리터짜리 국산 우유 한 팩 가격이 2,500원을 넘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행사 브랜드에는 상관없이 가격을 좀 아무래도 먼저 따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행사 상품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 건 저렴한 해외 멸균 우유. 가장 싼 폴란드 멸균 우유의 경우 1리터짜리 한 팩을 국산 우유의 반값도 안 되는 1,2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온 가열을 거쳐 미생물을 없애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는 수입산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10일인 일반 냉장 우유와 영양소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가격에서는 이제 막 30%, 50%씩 차이가 나니까. 진하고 고소한데 느끼하지는 않은 거예요. 한국 우유가 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실제로 해외 우유 수입량은 지난해 2만 3천여 톤으로 2년 새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 7월까지의 수입량은 이미 지난해 수입량의 80%에 달합니다. 유럽산 수입 유제품 관세 11.2%가 2026년부터 철폐되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값이 폭등해 안 그래도 힘든 국내 낙농업계는 울상입니다. 수입 우유만 찾고 하니까 국내산 우유가 설 자리도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져가지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폐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농장주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26위, 말 그대로 후진국 수준인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의 정치 참여입니다. 국회의원 중 여성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당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성, 그것도 엄마로 정치를 한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급히 머리까지 묶어준 뒤 함께 등굣길에 나섭니다. 초등학생 2딸을 키우며 매일 분주한 아침을 보내는 이토 다카에 의원입니다. 처음 정계에 입문했던 6년 전 유일하게 아기를 키우던 이토 의원은
사무실을 키즈룸으로 만들었다가 1,500건의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議会という神聖な場に子どもたちがいて、子どもがちょろちょろしながら議員の仕事ができると思うのよと、議員の仕事をなめるな、この国の現状なんですよね。 그러나 여성이자 엄마로서 힘들었던 경험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子育てのみならずですね、感覚や経験を持った人たちがいっぱいいれば、いろんな多様性のある政策が生まれると思うので、 여성 의원 35명이 입성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이토 의원 역시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성만 겪어야 하는 5가지 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女が政治家なんて、母親のくせに選挙なんてというのが日本にはあります。相手が男だから女を当てるとか、おじいちゃん政治家と戦っているわけじゃなくて、この政治家の常識に抗っているっていうね。 국제의원 연맹에 따르면 일본 여성 의원 비율 순위는 163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앞섰는데요. 전 세계 여성 의원 수 평균은 26%를 넘지만 일본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발탁으로 방위상을 역임했던 이나다 도모미 의원 역시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지만 바뀌지 않는 정치 현실을 지적합니다. 自民党の衆議院の場合も 7% しか女性がいないっていうのは民主主義として偏ってると思いました。 후보자 남녀 균등법도 4년 전 도입됐지만 위반에도 벌칙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現職優先だし、昨年の衆議院選挙で初当選の人はもう全員男性。少しおかしいっていうか、この候補の選び方がですね、やっぱりステレオタイプになってないかな。 일본 정부는 3년 안에 여성 후보자 비율을 35%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변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어 차라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폴란드는 소련 침공을 겪으며 전국토가 전쟁의 참화를 입은 아픈 역사가 있죠.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 맞선 나토 회원국 최전선이 된 폴란드,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무기를 7조 원어치나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조은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힘찬 군가와 함께 군악대가 입장하고 넓은 잔디밭 위에는 탱크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는 어린 딸을 전차에 올려놓고 누구든 소총을 집어들고 군인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102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를 물리친 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바르샤바 전투 승리 기념일은 폴란드인들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입대 대상인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곳에서 자국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짓밟히자 폴란드인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Być może przyjdzie mu do głowy, żeby zaatakować też Polskę albo inne kraje tutaj z dawnego swojego tak zwanego, jak on to uznaje, bloku wschodniego, więc uzbrojenie jest bardzo istotne. 군비를 대폭 증강하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계약 체결 행사가 열린 폴란드 기계화 부대에 K2 전차가 처음 배치됩니다. Broń kupuje się z przyjaznego kraju, który gwarantuje dobry serwis, dobrą jakość i świetną współpracę w przyszłości.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의 아픈 역사를 품은 폴란드가 다시 러시아에 맞선 나토의 최전선 자리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10월이면 부산에서는 BTS가 무료로 콘서트를 엽니다.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숙박을 해결할까요? 벌써부터 숙박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든 방탄소년단.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 규모의 무료 공연 일정이 확정된 뒤 해당 날짜의 부산 숙박비는 벌써부터 치솟고 있습니다. 평소 10만 원 선이던 부산 기장의 한 숙소는 이미 2배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45만 원짜리, 44만 원짜리 지금 이거 2개 있습니다. BTS 콘서트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긴 한 18만 원 돼 있습니다. 하루 100만 원짜리 레지던스도 나왔지만 이미 예약이 불가능하고 500만 원짜리 숙소까지 등장하는 등 끝모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돌려서 말하면 취소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숙소 가격이 감당이 안 되자 일부 팬들은 부산으로 가는 전세 버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숙박시설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반가운 초가을 날씨에 나들이 즐기신 분들 많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펼쳐진 서울 한강공원도 이 꼬마 손님부터 가족, 연인들로 북적였는데요. 내일도 청명한 하늘 아래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서들에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바깥 활동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낮까진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후엔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낮 시간만큼은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대구와 부산 27도로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